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 스스로 리더의 자질을 갖췄다고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최근에 다른 어떤 대통령이나 주요 경쟁자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훨씬 더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용 금지령을 내렸던 틱톡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 우파로 잘 알려진 랜드 폴 상원의원과 맷 게츠 하원의원이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 의석에 도전하는 캐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데일리 컬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탄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호드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의 웨이모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뉴욕시 전역의 25개 보호소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통금 시간을 확대한다고 뉴욕시가 발표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의 주니어 리포터 박준서 양이 FBI 애틀란타 지부에서 조직 범죄 및 마약 단속반의 특수요원과 인터뷰했습니다. 내용 보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명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스로 리더의 자질을 갖췄다고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신 대안으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대선에 내보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2에서 한 인터뷰에서 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다면 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리더로서 준비가 돼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은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전제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해리스에게 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인 스콧 제닝스는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문제가 더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리포츠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최근에 다른 어떤 대통령이나 주요 경쟁자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훨씬 더 존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무센은 유권자들에게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니키 헤일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민 롬니 중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42%를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의 절반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7%,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5%,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5%,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3%,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를 각각 받았습니다.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75%가 트럼프를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트럼프의 1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43%만이 바이든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답했고 30%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분열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소속 유권자 중에서도 트럼프가 3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바이든은 13%, 오바마는 17%로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 2명을 합친 것보다 트럼프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라스무센 여론조사는 74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정작 자신은 선거운동에 이를 활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스포츠 축제인 NFL 슈퍼볼이 열린 어제 틱톡에서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을 전격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캠페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인 젊은 층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틱톡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여론 환기를 위해 과거에도 틱톡 문제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 선거운동을 놓고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은 틱톡을 금지한 지침을 따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혼재된 메시지에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마크 갤러거 중국 특기위원장은 정말 실망이라면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위해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큰 일이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틱톡 금지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우파로 잘 알려진 랜드폴 상원의원과 맷 게츠 하원의원이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석에 도전하는 캐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데일리 콜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과 게츠 의원은 둘 다 레이크가 워싱턴의 상황을 뒤흔들고 그녀의 민주당 상대인 루벤 갈레고 의원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현직 의원인 키르스텐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갈레고 의원을 후보로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석이 공화당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원은 50대 50으로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수당이 결정되는 처지가 됩니다. 애리조나 외에도 웨스트버지니아주 역시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장 유력한 주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레이크가 상원에 입성할 경우 친트럼프 진영의 입김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됩니다. 한편 레이크 후보는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우선주의 투사인 폴 상원의원과 게츠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아 감사하다며 그들은 책임 있는 재정, 자유, 워싱턴 전쟁 기계에 맞서 싸우는 옹호자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연방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탄핵할 빌미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JD 벤스 상원의원은 오늘 X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메모를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법안 본문에는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할 경우 탄핵 시한폭탄이 묻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는 이 비참한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해외 군사 재정에 16억 달러,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비로 13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그 전쟁을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24시간 이내에 그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면 의회가 통과시킨 전쟁 지원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순간 그것을 빌미로 또다시 트럼프 탄핵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벤스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벤스 의원은 이 지원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쨌든 추진한다면 탄핵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외교 정책, 블록 딥 스테이트의 시도를 나타낸다면서 모든 공화당원들은 그것의 통과에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잇따른 사고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의 웨이모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웨이모 차량 한 대가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이날 오후 9시께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 음력설을 기념해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웨이모 차량 한 대가 이곳을 지나가다 앞차에 막혀 잠시 멈췄고 그 사이 사람들이 차량을 에워싸고는 누군가 한 명이 차량 앞 본인 위로 올라가 앞유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잠시 후 스케이트보드를 탄 또 다른 한 명도 차량 위로 올라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웨이모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은 진압됐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체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저지른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와 폭력이 증가해 연방 및 주 의원들의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전역의 25개 보호소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통금 시간을 확대한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통금 시간은 당초 4개 수용소에서 시행됐으나 월요일부터 뉴욕 전역의 20개 쉘터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통금 시간은 약 3,600명의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에릭 아담스 시장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24개의 쉘터는 최근 몇 달 동안 새로 도착한 약 6만 6천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200개 이상의 시설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 통행금지령은 뉴욕 시민이 강도를 당하고 관광객이 부상을 입는 등 일련의 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금요일에 관광객에게 부상을 입힌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15세의 예수스 알레한드로 리바스 피구에로아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현재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2건의 살인 미수 혐의와 폭행 및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대배심은 최근 뉴욕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7명의 이민자를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지난달에 널리 알려지면서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민자 중 5명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한 휴대폰 범죄와 관련해 여러 이민자들이 체포됐는데 경찰관들이 뉴욕 길거리에서 여성들로부터 훔친 휴대폰을 보관하는 본부로 사용되던 아파트를 급습한 후였습니다. 뉴스앤포스트의 주니어 리포터인 박준서 양이 FBI 애틀란타 지부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단속반의 메도우스 특수요원과 인터뷰했습니다. 10대들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방책이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here in the building of FBI to interview a special person. Hello sir,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Special Agent Meadows with the FBI. Thank you. I heard that teens' drug usage are very dangerous. How serious is it in Atlanta? It's very serious in Atlanta. Atlanta is a big city. It has a lot of things going on.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movement and transportation that the city allows. So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really important. Since I believe 98, Atlanta has been the busiest airport in the world. It offers easy routes for people to get through to go to a destination, as well as, potentially moving drugs in and out of Atlanta. Atlanta also is a prime location for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especially from Mexico. Atlanta sits about the halfway point betwee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country and the eastern. So it allows a lot of access to get to different areas to import and export drugs in and out of the city. It's much more serious than I thought. Yes. Do you think teens' drug usage is more dangerous than the adults? I do. We spoke on this before, but, it's hard for kids because they tend to follow the crowd, especially with peer pressure in middle and high school stages. When you get introduced to drugs early, your brain is still developing as a child or a teen. So when you get addicted on these drugs, it's harder for you to become or to get off of them. And you start going through withdrawals, and that can just lead to a whole nother line of issues. A lot of these drugs release dopamine, so it keeps you wanting more. And while your brain is developing, it can cause a whole lot of mental and physical issues down the line for you. Right. I think we have to be more cautious in the drug issues. Yep. Right. We all know drug use in teens is very dangerous. Then what does the FBI exactly do for this issue? So the FBI partners with other federal agencies and local law enforcement to create task force. The one specifically here, we work with DEA and Homeland Security, and a lot of different agencies create what's called a OCDEF task force. OCDEF is short for Organized Crime Drug Enforcement Task Force. It was established in 1982 to mount a comprehensive attack and reduce the supply of illegal drugs in the United States. Pretty much we partner with these agencies, kind of share information to hopefully combat these drugs issues in Atlanta and throughout the country. That's really great. Yeah. I'm wondering if the FBI is collaborating with the public schools for this issue, such as the FBI's regular meetings with students. So, as far as I know, the FBI typically fulfills those requests through, when the schools reach out to us. I do know we have people tasked to, attend meetings and things of that nature. But as far as I know, a school has to request, and then we try to fulfill that request. But, local law enforcement does a great job of getting to these schools and developing programs to kind of just, if it doesn't deter kids away from it, it's just good information to have for them down the road. A lot of the SROs, school resource officers, might know an officer who can come in and kind of teach those programs or just different resources to get to the students. It's really great. I think it's good if
there will be like more drug meetings for the students because FBI is really great. So I'm looking forward for more drug meetings. Yeah, I mean, like I said, as far as I know, we try to fulfill any request that we're getting in, but it will just have to go through certain approvals before we can honor that request. That's really great. Last question. How would you teach your own kids for the drug prevention? So if I have little kids, I will try to use teachable moments. Say we're watching TV or a movie or something and, you see somebody smoking a cigarette or doing something bad, just kind of talk them through it. Hey, cigarettes can lead to other issues. Cigarettes are bad. With teens, you still want to take a soft approach, but you still also have to be kind of blunt with them. Just explain that drugs are dangerous to your mind and body. You could also talk about the legal issues, jail time and fines, and also the possibility that, you could, hurt somebody or hurt yourself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drugs. I will also encourage, teens and even little kids to take up hobbies, just keep their minds off that, especially with the peer pressure in schools. I know myself, I played football and basketball, so that was where a lot of my time went to where I didn't have enough time to, indulge or participate or try to experiment with drugs. Right, that's really a great w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NMP News, and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텍사스주의 한 유명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낮에 총격이 발생해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등에 의해 조기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범은 30대 여성으로 어제 오후 5살 배기 아이를 동반한 채 휴스턴 남서부 레이크우드 교회에 진입해 총격을 벌였습니다. 이 여성이 건물 안에서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침 현장에 있던 28세의 비번 경찰관과 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인 38세 남성이 이 여성을 사살했습니다. 여성이 동반한 아이도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 없는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 있던 교인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스페인어 예배를 기다리던 중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황급히 대피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에는 매주 약 4만 5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며 이는 미국 전체 교회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끄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65년 동안 여기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총격은 없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보도가 공공연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서도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추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민주당 내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갈아치우고 다른 대선 후보로 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키워주는
그러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좀 쏠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뭐 maybe 3% 어느 나라나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정도 퍼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 자신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근데 카멀라 해리스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퍼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다른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는 세력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민주당 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셸 오바마라든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딱 단정지어서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에 대한 공격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폭탄 같은 이야기를 꺼내놔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 자금을 보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이야기였고요. 하원 강성파 의원들은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 보내는 것 자체를 반대해 온 지 꽤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이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터커 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어주기 시작한 것도 이번 일과 관련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연결이 돼서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밖에 나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돈을 줄 것으로 호언장담하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연방정부, 특히 연방 국방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 약속은 이건 철통 같은 것이다. 깰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아예 철통같이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방 국방부에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원에서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하원에서는 어떤 경우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함부로 통과 안 시켜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던, 특별히 하원 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맥카티 하원 의장을 밀어내버리고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으로 교체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보내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를 바가 없는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돈 주겠다고 한 약속은 철통 같은 거다, 반드시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약속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벤스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죠. 뭐냐면은요, 지난 2019년 1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탄핵이 진행이 됐던 근원 이유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보내지 않게끔 동결하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예산을 끊어버린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은 러시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 결탁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결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안 보내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보내지 않은 것이 탄핵의 빌미가 됐다. 왜 그것이 빌미가 되느냐? 우크라이나에다가 약속해준 금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던 이 금액은 연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이었습니다.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당시에 2020년까지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게끔 약속이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그 예산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해서 해외 원조를 해주기로 한 것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원조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이번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 제이디 벤스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으로 보내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법안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외 군사 재정에 16억 달러, 우크라이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비로 137억 달러를 보내겠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느냐? 이 자금들은 2025년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이라는 날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요번에 올해 이긴다면, 그러면 2025년 1월 말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8개월이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내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가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쟁이 끝났으면 그러면 지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안보 지원 활동비, 해외 군사 재정 비용 이런 것들이 지출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출될 거를 줄이고 예산을 아끼면은 이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돼서 2019년처럼 또다시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희대의 평화사도 영웅이 탄핵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려로 떠오른 셈입니다. 지금 벤스 의원이 그럼 이 이야기를 왜 돌리고 있느냐? 하원에서 이거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가 2페이지짜리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절대 상원이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승인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하원 강성파 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금은 반드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뺀다랍니다. 맨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국경 안보입니다. 우리 국경을 먼저 튼튼히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긴급하게 우리가 해외 군사 지원을 해줘야 할 곳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게 지금 하원 의장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제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하원 의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하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벤스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준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합의해주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켰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액수도 어마무시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도 액수지만은 그 안의 내용이 이 예산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족쇄를 달겠다라는 탄핵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겠다. 이건 일종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이디 벤스 의원은 그것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함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맷 게츠 하원 의원이 정말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 맥카티 하원 의원을 끌어내린 거였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맷 게츠 의원이 이걸 알고 했다라고는 사실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았다라면 그때 당시에 공개를 했을 텐데 제이디 벤스가 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몰랐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 정도까지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라도 족쇄를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라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이 수를,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포비아, 그러니까 트럼프 공포증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개혁들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는 첫날 해야 될 일들 쭉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FBI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개혁들,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방 정부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의 관료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관료주의자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다들 철통 밥그릇으로 여겼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많은 연방 관료들이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나를 세워서 선거에서 이기기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 바이든이 정신 차리게끔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